구독하기 전에 손수건을 준비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새벽 4시.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 하나가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 서서 손끝으로 어둠을 더듬어 수도꼭지를 찾아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손마디마다 굵게 솟아오른 마디들. 50년 가까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던 세월이 그 손 위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손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았구나 하고요. 쌀을 씻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찬장에서 꺼내는 밥그릇이 몇 개인지를요. 처음엔 습관처럼 3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몸의 기억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3개를요. 그런데 순간 멈추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2개를 다시 찬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딱 하나만 남은 식탁. 그 하나짜리 밥그릇이 말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5개를 꺼냈던 날이 있었다는 것. 결혼하고 나서는 3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중 2개도 필요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빈자리의 개수를 세어주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식은 밥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소리조차 미안한 것처럼 아주 조용히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고층 아파트 어딘가에서는 아주 다른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주방 아일랜드 앞에 섰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제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알아, 나도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해요? 벌써 3번째 미룬 거잖아요. 누나한테는 연락했어. 그쪽은 그쪽대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막내는 굳이 부를 필요 없잖아. 그 형편에 뭘 보탠다고.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엔 효심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피로감만이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제. 그게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제, 짐, 처리해야 할 사항.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였던 거예요. 아, 이 장면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랍니다. 토요일 저녁. 어머니의 손앞에 갈비찜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기엔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갈비찜에서 따뜻한 김이 오르는데 그 온기가 테이블 위 공기와 섞이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명품 가방을 옆에 세워두고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나도 요즘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이 있잖아. 죽겠어, 진짜.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전용 주거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수영장도 있고 동갑내기 친구분들도 많고 호텔이나 다름없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저가 밥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딸깍. 그 조그마한 소리가 방 안가득 울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애써 아닌 척 하려는데 입술이 먼저 떨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니? 너희 키울 때 나는 단 한 번도 너희가 짐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시선을 피했고 큰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언제까지 뒤만 봐줄 수는 없다고.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평생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저 위로 갈비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밥상은 그날 저녁 아무도 다 먹지 못한 채 치워졌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의 차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고 아스팔트 위로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드라이브를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이나 쐬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집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곳으로요. 얘야, 어디를 이렇게 가니?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반쯤 무너진 낡은 집 앞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녹슨 대문,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것이 분명한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트렁크를 열고 어머니의 짐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안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소중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던지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경계선 어딘가쯤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올게요. 말을 마친 뒤 큰아들은 빠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몸이 움직였습니다. 세우라고. 얘야, 엄마 여기 있어. 가지 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0이 다 된 몸으로 울퉁불퉁한 흙길 위를 아들의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차는 멀어졌어요. 흙먼지를 남긴 채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흙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산이 그 울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사방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그 짐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평생 아꼈던 사진 한 장, 낡아빠진 돋보기, 자식들이 어릴 때 쓰던 아기 신발 한 켤레.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진 집 마당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화기 배터리가 닳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충전기가 짐가방 안에 있긴 했지만 콘센트도 없는 빈집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 이틀은 연락이 안 되어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틀은 알아서 잘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락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올라오면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로 눌러버렸습니다. 그 사이 산자락의 낡은 집에서는 한 노인이 홀로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당 평상 위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드실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서 물을 얻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어머니를 버티게 했습니다.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내 새끼들이 설마 진짜로 나를 버리진 않았겠지. 그 설마가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사위와 함께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며칠째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좀 쉬러 가셨어. 걱정 마. 어디요? 어디로 쉬러 가셨어요? 그냥 시골 쪽으로. 바람 쐬신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막내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짧았고 너무 빠르게 끊으려 했습니다. 막내 사위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소식이야? 자기야. 나 불안해. 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보자. 지금 당장 가보자. 그 말 한마디에 막내딸은 코트도 제대로 못 걸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낡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면 그게 자식이니까요.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자였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였는데 아이는 부모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냥 유튜브나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틀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막내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모, 할머니 거기 계셔. 아빠가 데려다 드린 곳이야. 주소는 이거야. 나 고모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막내딸은 그 문자를 읽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왕복 4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였습니다. 차에 기름도 반도 안 남았고 지갑엔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사위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군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남자 말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막내딸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평상 위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작아진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크고 쓸쓸해서 어머니가 작아 보였던 거였을 거예요. 눈을 뜨고 계셨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마나 드셨는지 얼굴에 살기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달려가며 엄마,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그 손을 꼭 잡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온기가 전해졌겠죠. 체온이 느껴졌겠죠. 어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댐이 무너진 것처럼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하.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막내딸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내가 왔잖아. 내가 왔어. 막내 사위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들이 눈물 보이기 싫을 때 고개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였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트럭이었지만 그 트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트럭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드디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막내딸의 집은 작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작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마철엔 구석에서 물이 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도 비좁은 곳에 이제 넷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이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일러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막내딸이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 다 털었습니다. 막내딸은 밥을 담으며 울먹이며 엄마 미안해. 내가 가난해서 엄마를 이런 데 오게 해서. 진짜 미안해.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이게 밥이야, 우리 딸. 이게 진짜 밥이야.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 위로 찌개 국물 위로요. 짜겠죠. 눈물 섞인 밥이 짜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강남 아파트의 대리석 식탁에서 먹었던 갈비찜보다 훨씬 더 따뜻한 한 끼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도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막내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드실 죽을 끓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나무가 봄에는 꽃이 피겠지? 막내딸 미소 지으며 피지, 당연히. 엄마가 직접 봐야지. 그 짧은 대화가 막내딸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봄을 자신의 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요. 막내 사위도 제 몫을 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꼭 어머니 방 앞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세요? 나는 괜찮다. 고맙다, 우리 사위야. 우리 사위야. 그 한마디에 막내 사위는 현관에 선 채로 한참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어머니의 짐가방을 정리하다가 낡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비닐봉투, 그 안에 또 1000조각에 쌓인 무언가. 어머니가 보시고 뭔가를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냥 놔둬.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막내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날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나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쌓인 상처가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아, 나 있잖아. 나 후회 없어. 너한테 와서. 진짜야. 무슨 소리야, 엄마.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이별을 아는 사람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글씨를 잘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오래된 편지지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은 보지 못하게 방문을 닫고요.
돋보기를 쓰고 혀를 살짝 내밀면서 아주 천천히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그 편지가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글을 잘 못 써서 틀린 것도 있을 거야. 그냥 읽어다오.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것이 많다. 큰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너한테 학원 하나 못 보내줬고 시집 갈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줬다. 늘 미안했어. 그런데 은하야, 엄마가 마지막에 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 그게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 비가 새는 방이어도 따뜻했다. 된장찌개가 짜도 맛있었다. 내 남편이 말이 없어도 눈빛이 좋았다.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이 행복했으니까 괜찮아. 울지 마. 너 울면 엄마가 더 못 가잖아. 사랑해, 우리 은하. 구독자 여러분,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다면 그냥 두세요. 참지 않으셔도 돼요. 이 편지는 드라마 속 이야기이지만 이 편지를 쓰는 어머니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끓였습니다. 엊그제보다 어머니 안색이 좋아 보여서 오늘은 죽 말고 부드러운 밥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막내딸이 이불을 챙겨드리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어머니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막내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막내딸은 속삭이듯 엄마,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울었습니다.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막내 사위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뒤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세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혼자가 아닌 따뜻한 사람의 무릎 위에서 맞이했습니다. 밤새 막내딸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온기 속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짐이 되어 버려진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딸의 집에서요. 큰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큰아들은 그 순간 뭔가가 심장을 쥐어뜯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요. 남들 모르게 혼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는데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달려온 곳은 막내딸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미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어머니 곁에서 눈물도 다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딸도 방바닥을 치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울음소리가 작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딸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 목소리로 불러드렸다면 어땠을까?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아드렸다면 어땠을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옵니다. 꼭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감추고 있던 것들을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직접 일구었던 작은 섬유 공장.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도 못 사줄 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
어머니는 그 공장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그 공장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의 90% 이상이 유언에 따라 막내딸 부부에게 돌아갔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 남은 것은 시골 변두리의 작은 땅 한 자락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변호사 어머님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딸은 얼굴이 굳으며 왜 우리한테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 남기는 편지요. 짧았습니다. 돈을 쫓아 엄마를 버린 너희에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봐라. 그게 진짜 유산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도 큰아들도 딸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한강변이었다고 해요. 차를 세우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요. 어머니가 그 낡은 집 마당에서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려오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현우야, 엄마 여기 있다. 그 목소리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요. 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을 앞에 두고 내가 그렇게 짐이 되니? 라고 했던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었지요.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가 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전화하며 울면서 나 진짜 나쁜 딸이었어. 진짜 나쁜 딸이었어. 여러분, 후회는 그 사람이 없어진 후에야 얼마나 클지 실감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빠서, 피곤해서, 내 사정도 있어서, 그 핑계들이 결국은 이 자리로 데려오고 마는 겁니다. 한편 막내딸은 조용했습니다. 울음도 어느 정도는 끝났고 남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짐가방에서 그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뒤로 보이는 간판에는 딱 3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것이야. 잘 써라. 막내딸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막내딸은 혼자 중얼거리며 엄마, 왜 말 안 해줬어? 알았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그런데요, 그게 어머니의 뜻이었을 거예요.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서 잘해주는 딸이 되길 바라셨던 거겠죠. 막내딸은 그걸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머니가 어머니라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저 나무가 봄에는 꽃이 피겠지? 라고 했던 그 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막내딸은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막내딸은 나무에게 말하듯 엄마 꽃 폈어. 봤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막내딸은 그게 대답인 것 같았다고 해요. 큰아들이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돈도요.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큰아들은 현관 앞에 서서 나 그냥 왔어. 와도 되냐?
막내딸은 잠시 바라보다가 와.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용서의 말도 화해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은 먹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막내딸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큰아들은 마루에 앉아서 창밖의 꽃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어머니 생각을 했겠죠. 아마요. 막내딸네 마당에는 그날도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흰 혼이불이 펄럭였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은 오누이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색하게요. 그래도 같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오랜 침묵 후 엄마가 행복하셨을까? 응. 마지막엔 행복하셨어. 진짜야. 큰아들이. 고마워. 막내딸은 엄마한테 그 말 해야지 나한테 하면 어떡해. 큰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막내 사위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두부 한 모였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끓이자고요. 막내딸이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살만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내 마당 위로 노을이 깔렸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그 사이 어딘가의 색깔로요. 된장찌개 냄새가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큰아들은 마당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 낡은 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려오던 모습, 무릎이 깨지면서도 달려오던 그 모습,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노을빛 속에 섞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자신들의 인간성이었고 스스로를 진짜 자식이게 해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막내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빠, 밥 다 됐어. 들어와. 큰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막내 사위가 이미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 앞에 셋이 앉았습니다. 큰아들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잘 먹겠습니다. 그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이었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습니다. 국물 한 숟갈을 삼키면서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막내딸도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오빠 앞에 두부를 밀어주면서요. 노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살만하다. 그 말이 이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흔들리는 빨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봄마다 피는 꽃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가요? 전화기를 들어 그냥 한번 연락해 보세요. 별말이 없어도 돼요. 엄마, 나야. 잘 있어?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오늘 하루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해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으신 분,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 분, 오늘 많이 생각나셨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